네, 오늘 강의는 11번째 시창작 아카데미 11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제 강의는 24강좌로 시의 모든 것을 커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번째 시 강의의 주제는 시의 화자와 청자, 그런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시의 화자와 청자, 화자라는 것은 내레이터, 말하는 사람, 청자는 듣는 사람. 문학도 말하기입니다. 말하기의 본질은 누가 누구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되게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전달한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문학도 누가 누구에게 말한다, 이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드라마라든지 희곡 같은 경우는 아예 이름이 써 있습니다. 아무개의 말, 아무개가 이렇게 말하고 아무개 이래서 아주 확실하게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소설도 보면은 예를 들어 철수가 순이에게 말한다든지 이렇게 분명하게 그 대상자가 호칭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시에도 누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만, 시도 말하기입니다. 누군가가 누구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의 화자와 청자, 시에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다. 문학을 우리가 보통 허구라고 말합니다. 꿈이었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작가가 직접 얘기하는 것,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당연히 본인이 얘기하고 상대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직접 말하기입니다. 그런데 문학은 작가가 글을 써서 표현하지만 그렇다고 직접 청중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하지를 않고 누군가가 대신해서 말하기, 대신해서 말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설정해서 그 인물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대신 말하는 것. 그런 점에서 꿈이었다고 말하고 허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도 꿈이고 인물도 꿈이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학의 허구와 화자. 문학도 시인이나 소설가가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누구에게 말하는 언술이지만, 일상적인 말처럼 자신이 직접 언술하기도 하지만 말하는 화자를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을 세워서 말하는 간접 화법을 쓰기도 한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씁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대상도 청자도 임의로 설정해서 아주 대상도 정해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서 듣는 사람도 정해가지고 듣도록 하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허구화된 화자 또는 허구화된 청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시학에서는 보통 그 시적 화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시인 자신이 말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장 속에 있는 말하는 주인공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시적 화자 또는 서정적 화자 그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만, 결국 허구화된 화자, 허구화된 청자라는 데에는 소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시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에서도 반드시 시적 화자와 청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시적 화자와 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은 소설에서는 많이 얘기가 됩니다. 소설에서는 화자와 시적 이렇게 해서, 그럼 이해를 한번 들어볼까요? 소설의 화자, 소설을 화자를 정하는, 그 내레이터를 정하는 데는 그 소설 속에 인물들이 말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닌 밖에서 작가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작품 속의 주인공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군대 갔을 때 말이야,
뭐 해가면서 나의 경험담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우리가 작품 속의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나라는 주인공이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서술하는 방법이죠. 이 경우 나는 작가 자신일 수도 있지만 또 나라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소설가가 나라는 허구하던 인물, 다른 인물을 나로 설정해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의 날개의 한 구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나는 우선 내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에 착수하였으나 좁은 시야와 부족한 지식으로는 이것을 알아내기 힘이 든다. 나는 내가 지금 고백적으로 나의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인 나가 얘기하는 형식.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끝끝내 아내의 직업이 뭔가를 모르고 말려나 보다 해서 그 날개는 철저히 나라는 주인공이 그의 고백적인 그의 입장을 얘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보통 1인칭 소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이 나라는 것은 이상 자신이냐? 네, 자신일 수도 있지만 또 따로 설정한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따로 설정한 인물, 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둘째는 작품의 부수적인 인물인 나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주인공 자신이 자신을 고백적으로 말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작품의 부수적인 인물
이 강의 화자가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상대인 너나 그 어떤 대상이 명시되어서 독특한 대화의 국면을 조성하고 있는 작품을 볼 수가 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목월의 가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네, 누군가에게 말을 하죠.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강아지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강아지 같은 것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 나도 있네요. 그럼 내가 강아지 같은 것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명히 작품 속에 나와 강아지 같은 것들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왔다. 근데 그 내가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니, 19문 반의 신발이 왔다. 나를 아버지, 19문 반의 신발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또 메타포한 것이죠.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네, 내가 지금 강아지 같은 이거 달리 말하면 아들, 자식들에게 말하는, 그래서 나와 자식들이 분명히 시 속에 화자와 청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드러난 화자와 드러난 청자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시 속에서도 이렇게 가상적으로 시적 화자와 청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사람들 아니 그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박목월 아니냐? 그리고 뭐 청자도 결국 박목월의 자식들 아니냐?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박목월 시인이라는 걸 아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일반적인 아버지와 자식들의 대화일 수도 있고 특수한 아버지와 자식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는 그 말하는 사람이 시에서 드러났는데 청자, 다시 말하면 들어주는 사람은 각 작품 속에는 들어있지 않은 작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니 음성으로 야 너 고향 떠나라. 애비도 떠나고 친척도 버리고 다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고향 산천 버리고 갑자기 어디를 가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럼 따르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저는 그래서 여기 난 당신만을 믿어요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눈으로 배울 수는 없어도 하늘만큼 가득한 당신이기에 난 당신만을 믿어요. 고향을 떠나라 하시니 정든 땅 버리고 아비 진척도 버리고 내 유년의 꽃반지 아롱아롱 세월도 다 버렸어요. 내 지금은 앙상한 나무까지 밤마다 애로운 바람이지만 당신은 아침마다 타오르는 횃불 너무도 뜨거운 불길이기에 난 당신만을 믿어요. 여기서 난 당신만을 믿어요. 세월도 다 버렸어요. 난 당신만을 믿어요. 마치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자기의 전생애를 다 걸고 막 믿겠다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또는 인간이 신에게 절대적인 신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그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어요, 버렸어요, 믿어요. 네, 어조가 통일되어 있죠. 말씨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여성스러운 말씨고 아주 겸손한 말씨고 자기를 낮춘 말씨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최고로 높인 말씨죠. 자, 이런 어조의 통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화자와 어조의 통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쓸 때에 반드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하는 시적 화자를 설정하면 그 화자가 끝까지 동일한 어조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 시를 쓰는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는 하였어요 하다가 그 다음에 하였다 이렇게 말이 달라지니까 이거 어조가 달라요. 통이 그렇게 화자의 톤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시적 화자의 어조가 통일돼야 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시적 창작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시적 화자와 청자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시는 아까 청자 얘기가 나왔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청자고 그 청자 듣는 사람을 좀 더 분석해보면 그러게 시인이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가 도대체 시인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가 그런 분이 그게 뭐 시야 젊은이한테도 말하고 늙은이한테도 그런 뜻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적 청자의 네 유형 시인이 대체로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가 분석해보면 네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크게는 그 네 가지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첫 번째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독백적 진술. 다시 말하면 말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상대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요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는 그런 그 고백적 형식,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형식. 그래서 이것을 화자지향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백적 진술. 이 독백적 진술은 스스로가 시적 대상이 되어버린 반성하고 기원하는 형태입니다. 스스로 고백을 한다거나 스스로 중얼거린다거나 자기 자신의 신세타령을 한다거나 어쨌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1인칭 지향형이다. 이는 철저히 자아에 대한 자각이며 자기 자신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를 쓰면서 늘 내가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먼지다. 나는 바람이다. 나는 눈물이다. 나는 강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는 철저히 자아에 대한 자각이며 넓게는 인생에 대한 자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기에게 말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에게 말하는 것도 같은 것이죠. 사실은 나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모든 인간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과거를 통한 현재의 자각이거나 현재를 통한 미래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거적 독백과 기원적 독백으로 이것도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모두 화자지형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자아가 둘로 분류해서 하나의 자아가 다른 자아를 관찰하는 또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자지형이란 나의 주관적인 정서나 신념을 다루는 유형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회고적 독백과 기원적 독백, 크게 보면 그 독자 지향, 다시 말해 독백적 진술의 화자 지향에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자, 회고적 독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 이승훈의 어제 내가 본 건 이런 겁니다. 어제 내가 본 건 그럼 뭐더라? 해변도 아니고
그래도 화자가 담화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화자의 담화에 청자가, 이상하게 작품의 화자가 있는가 하면 그 속에 청자도 있고 또는 뭐 객관적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자와 청자와 화제에 대해 고루 언급할 경우에 어느 유형보다 한결 극화된다, 드라마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자와 청자의 모습을 비롯하여 그들의 상반된 욕망을 모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쓴다, 상대방 중심으로 쓴다, 뭔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사물 중심으로 쓴,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사물도 있으니까 같이 섞으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데,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김윤성의 아내의 얼굴이라는 작품에 볼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아내를 만난다. 이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일부러 모른 척하고 지나가. 내가 지금 나와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등 뒤에서 여보 여보 하고 쫓아온다. 그럼 이 여보 여보는 아내가 하는 소리죠. 지금까지 우리는 시에서 듣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완전히 마치 소설 같습니다. 드라마 같습니다. 여보 여보 하고 쫓아온다. 그래도 나는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이거 설명입니다. 이거 마치 소설 같은 것입니다. 또는 드라마 같죠. 그리고서 괄호치기,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 어째서 저 여자가 내 아내란 말인가, 내면으로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주 전지적 작가, 저녁상을 가운데 놓고 아내와 마주 앉았다. 이거 설명입니다. 설명. 갑자기 서베이 1호처럼 난데없이 사뿐히 착륙하는 얼굴. 네, 이것도 객관적 서술입니다. 아내를 서베이 1호처럼 새겼다, 이런 얘기죠. 아내를 서베이 1호로 지금 이미지화했습니다. 바로 저 얼굴이다. 네, 화자의 대화법입니다. 뭐가 저 얼굴이에요? 이것은 또 아내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서베이 1호의 달 연창 말이야. 이것은 또 남편의 말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말이죠. 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구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신비의 베일도 벗겨지고 대재벌의 몰락처럼 쓸쓸한 얼굴 달. 그게 누구요? 아내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제목에 보면 아내의 얼굴을 이제는 신비의 베일도 벗겨지고 대재벌의 몰락처럼 쓸쓸한 얼굴 달. 이것은 마치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 같습니다. 대화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객관적 서술도 있고 해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쓸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쓰게 되면은 이런 게 일종의 극시 형식이 될 수 있죠. 극시, 드라마틱 포에트리, 이렇게 발전하면 드라마틱 포에트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결국 시적 화자와 시에도 시적 화자와 청자가 있다. 그런데 이 화자와 청자는 반드시 실제 시인, 실제 청자가 아니라 그 속에 가상적인 화자, 가상적인 청자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꾸미는 것. 이게 바로 문학의 픽션이다.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가 자기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들을 설정해 놓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를 설정해놓고 그들끼리 서로 대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설입니다. 이게 작가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픽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허구입니다. 이게 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도 가상적인 화자와 가상적인 청자를 만들어서 그들이 서로 대화하게 한다.
그러니까 비록 아까 그 양황룡에 씹으면 어른이지만 어린이가 할머니한테 얘기하는 형식의 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린이와 할머니의 대화. 어디까지는 그것은 가상적인 화자와 가상적인 청자죠. 그것을 바로 시적 화자 또는 시적 청자라고 말한다. 그래서 시도 이렇게 시적 화자와 시적 청자를 설정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으로 쓴 글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적 화자와 청자의 핵심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도 내가 누구에게 말하는 형식인데 문제는 가상적인 나와 가상적인 너를 설정해서 한다는 데서 시도 픽션이다. 네, 시도 하나의 창작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오늘 시적 화자와 청자 11강의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